테슬라에 대한 레포트는 메리츠에서 나온 4월 6일자 레포트고요. 이게 150몇 페이지짜리인데 테슬라 부분만 제가 조금 끊어서 보여드릴게요. 현재 보시면 EV와 IC는 아시죠? 내연기관. 그러니까 EV와 내연기관. 여기서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내연기관의 대체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다. 이런 관점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거와 좀 다른 부분이고요. 첫 번째 보시면 뭐 테슬라 주가 움직임 이거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고요. 자동차 산업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각으로는 테슬라의 기업 가치 재평가가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테슬라 주가에 대한 의구심 그런 것도 있고 과연 이제 폭스바겐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이런 그런 것도 있었죠. 이러한 시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논쟁도 많고 이번에도 현재 가격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되게 이렇게 비판적으로 또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하죠. 그러면 전기차인 BYD랑 비교해도 테슬라가 월등히 이제 가치 평가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그냥 전기차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기서도 뭐 애널리스트들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가치 평가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부분 보시면은 주가가 상승할 때 목표가를 올렸고 하락할 때 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선행적으로 어떤 주가를 예측한 게 아니고 그냥 후행적으로 주가를 그 목표가를 변경시키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현재의 적정 가치를 위해서 전기차와 내연기관 차 간에 그러니까 전체 자동차 시장을 나눠 먹는 그러니까 땅땅 먹기씩 나눠 먹는 그런 접근 탈피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근 방법에 대한 계속적인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해보자는 이야기가 있고요. 이게 제가 해놓은 게 기존 자동차 산업에 부여되지 않았던 새로운 가치가 반영된 결과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다는 거죠. 보통 그 자동차 토탈 그 시가총액은 계속 평균적으로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는데 이렇게 크게 늘어난 적이 없죠. 순이익도 그렇고 그 다음에 매출 자체도 그렇게. 근데 이제 테슬라가 들어오게 되면서 시가총액은 그나마 이렇게 하향하고 있다가 다시 올랐죠. 이 테슬라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있다 보시면 되고요. 전기차 시장 자체가 내연기관의 킬러로 부상되는 것이 아니고 마스, 그러니까 M은 이제 모빌리티겠죠. 모빌리티 as a 서비스니까 이 모빌리티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들이 전부 이렇게 또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 글로벌 자동차 수요 중 뭐 비중 자체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21년, 20년 뭐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간다. 모든 그 현재 전기차가 됐든 자동차 업체가 됐든 어디든 이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마지막이고 여기로 가기 위해서 모든 그 올인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로보택시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내연기관이 아니라 이 전기차 플랫폼 기반으로 대부분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게 가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 따져서 내구성이나 경제성 다 따져서 이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가 낫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부분, 친환경 당위성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뭐 탱크 투 휠, 그 다음에 웰 투 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웰 투 휠은 에너지원으로부터 이 차량 주행까지 이 자동차 주행에 필요한 에너지 흐름의 전 과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는 그러한 용어를 쓰고 있고 이 탱크 투 휠은 당연히 RCE 이쪽에서 이 에너지 흐름 요것도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친환경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많이 줄였다. 요게 이제 내려오잖아요. 요 부분에. 당연히 이제 그 EV 여기 아이고 안 보인다. BEV 쪽은 당연히 여기가 탱크 투 휠이 없죠. 그죠? 없고 웰 투 탱크 요 줄인 요거만 있죠. 그죠? 당연히 뭐 탄소 배출 부담에서도 전기차 부분이 앞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현 시점이 자동차 중에 여기 현재 시점이죠.
이 커넥티드 카로 가기 위한 이제 넘어가는 구간이죠. 그죠? 여기 딱 접점에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이 전기차의 대중화 이 시점이 여기에까지 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가 요 출발점에 있다고 보시면 현 시점이고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모빌리티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그죠? 네.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은 전기차의 대중화가 좀 많이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 커넥티드 카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연결된 자동차가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제레미 럽킨이라는 사람이 4차 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쓰는데 이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은 실체가 없다. 개념이 없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이야기를 안 쓰죠. 그죠? 그래서 현 시점이 이 3차 산업혁명의 거의 뭐 끝자락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 플랫폼의 이 부분도 이쪽이라는 부분이 그죠. 그래서 이 자율주행 물류 환경 뭐 이런 게 통신 에너지 인프라 이 연결되는 이게 3차 산업혁명의 완성이다. 전기차는 몇 대를 파는지가 아니라 몇 킬로를 달리는지가 중요해진 비즈니스 모델이다.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이 얼마를 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달릴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더 기준으로 본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또 인식의 전환에 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기차 기반의 공유 자동차, 공유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마지막에 이루고자 하는 목표인데 이게 되면은 약 6천조에서 7천조 원. 이 정도로 이제 시장 가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이 이제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인데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올린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번째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CO2 탄소죠, 그죠? 그다음에 여기 마크는 EU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현재 테슬라의 어떤 그 자금적인 부분, 캐시 부분에 있어서 제일 많이 공헌한 부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테슬라는 수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급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공급에 따라서 수요가 정해지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태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생산 기반이 계속 늘어나야 판매량도 늘어나는 그러한 구조죠. 수요가 많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이 늘어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 이제 자율주행 플랫폼 관련해서 자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가지게 되면서 올라가는 부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배터리 부분.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테슬라가 이러한 기업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주요 내용이라는 거.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첫 번째 나왔던 게 이제 유럽의 강력한 탄소 규제죠. 그죠? 이게 지금 20년부터 해서 실시가 되는데 각 나라마다 조금 틀리긴 해요. 스코틀랜드, 뭐 아일랜드, 영국, 뭐 네덜란드, 프랑스 뭐 쭉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금지되는 차량들도 있고 뭐 어느 일정 부분 이상 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어쨌든 EU 전체에 디젤 그 엔진의 운행 금지 법안 발의도 예고되어 있는 상태고 EU가 좀 빨리 나서서 이 탄소 규제에 관련해서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테슬라한테 영향을 줬는지 보시면 올해부터 그 탄소 배출 규제가 시작되는데 이게 그 예상을 깨고 강력한 환경 규제로 지금 작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규제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는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높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과징금을 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현재 이제 코비드19 때문에 유럽의 자동차 업계나 모든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좀 연기 좀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EU가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변수죠, 이게. 이게 변수긴 한데 어쨌든 이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어떤 그 변화의 조짐은 없는 상황이긴 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그 탄소 규제 관련해서 최대 과징금 규모가 30조 원. 근데 만약에 이 전기차 비중이 높으면, 그러니까 준비된 EV라는 게 전기차 비중이 높은 업체죠. 얘들한테는 차별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어떤 의미냐면 여기 제가 줄치는 것처럼 여기에 보시면
이 부족한 EV 용량을 가진 업체, 그러니까 이 업체는 어떻게 해요? 과징금을 내야 되잖아요. 과징금을 내면 이 과징금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죠? 네. 이 부분으로 가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과징금이 보조금 재원 활용으로도 쓰이고 여기에 보시면 충전소를 짓는 데에도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직접적인 지원을 받았던 게 이 부분이에요. 푸조와 시트로엥, 뭐 프랑스 대표적인 이 회사, 이게 속해 있는 PSA 그룹하고 여기 지프 뭐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여기에 모여 있는 FCA라고 되어 있는 이 기업이 합병을 했어요. 이 두 그룹이 합병을 했는데 전통 유럽에 있는 자동차 업체죠. 이게 합병을 하면서 전기차 플랫폼이 요게 뭐 보시는 ECMP라는 요거 하나 정도 있나 봐요. 소형 그 전기차. 요거밖에 없어갖고 이대로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에 대한 시너지보다 과징금이 더 많이 이게 나갈 그런 우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네들이 타게 했냐면 과징금이 36억 달러, 36억 달러에 과징금을 맞을 건데 이 테슬라한테 로열티로 20억 달러를 주고 이거 풀링을 한 겁니다. 16억 달러를 아낀 거죠. 대신 테슬라가 20억 달러를 로열티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건 또 단기 처방이긴 합니다. 20년에 대한 규제를 끊기 위해서. 그래서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을 하면서 뭐 어쨌든 이제 투자 재원으로 쓰지만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꽁돈이 생긴 거죠, 뭐. 그죠? 이 돈이 어디에 쓰이냐면 이 돈 가지고 독일에 신공장 세우는 겁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테슬라가 판매가 1인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돈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래서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캐팔의 규모의 그 신공장을 2개 설립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한 거죠. 유럽의 세 번째 공장이 독일의 베를린에 짓기로 이제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뭐 어쨌든 유럽 시장 규모가 점유율이 29.5%로 가장 높은데 여기에 계속 생산하는데 여기는 신형인 이제 모델 Y를 주당 10,000대씩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듯 생산량이 늘어야 수요가 느는 이러한 구조이기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는 테슬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은 잘 몰랐는데 공장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탄소와 관련된 내용이 상당히 이렇게 유의미하게 다가왔어요. 중국 쪽은 일단 뭐 한 번 이렇게 꺾였지만 지금부터 테슬라 그 슈퍼차저 이쪽이 이제 빨리 늘어나고 있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테슬라 수요가 빠르게 이제 회복되고 있는 그런 걸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쨌든 제일 큰 부분은 유럽인 것 같아요. 유럽이 제일 강력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은 의외로 이제 이 환경 규제와 관련해서 유럽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서의 어떤 그 저게 제일 강했던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좀 전에 그 네 가지 중에 두 번째 이 공급이 수요를 정의하는 테슬라다. 당연히 이제 수요를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극단적으로 낮은 재고 소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딜러망이라는 게 없잖아요. 테슬라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유통구조 자체도 이제 뭐 독특한 흐름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만드는 족족 이제 팔리니까 재고도 없고 여기 보시면 글로벌 생산 이게 캐파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눈에 띄게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의 어떤 그 상승을 설명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차를 많이 팔면 이 슈퍼차저 관련도 늘어나야 되죠. 이 슈퍼차저가 늘어나는 것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보시면 미국하고 유럽 위주로 조금 더 많이 늘어나는 건 있고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025년이 되면 지금의 5배 정도 그 매출이 늘어날 걸로 이제 전망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당연히 이제 2021년에 베를린 공장하고 그다음에 2022년 추가 그 신규 공장이 가동된다는 가정하에 되겠죠.
그러니까 이 공장이 지금 하나, 둘, 세 개가 더 늘어나면서 캐파가 이렇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캐파가 늘어나는 만큼 수요가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거고요. 작년 이제 4월 22일 날 이런 컨퍼런스에서 이 자율주행 기술과 이 로보택시 관련 비즈니스, 그러니까 이쪽 비전을 공유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뒤에 보면 됩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완전히 이제 어떤 칩 만드는 회사로부터 기술 독립을 실현하고 자체적인 어떤 칩 설계를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넘어간 거죠. 칩도 또 잘 만들어서 엔비디아 제품을 대체했고 원가도 20% 이상 낮췄죠. 당연히 자체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 환경 면에서도 프레임 처리나 연산 능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았고, 이거 그 발열을 낮추는 부분도 뭐 그렇고 나름 괜찮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칩 자체가 기존 다른 칩보다 낫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봐야겠죠. 상대적으로 이제 테슬라가 잘 나가고 있는 와중에 이 나머지 이 자율주행 쪽은 여전히 답보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엔비디아하고 인텔의 모빌아이가 이 각 그 상용차들,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협약을 맺고 OEM 형태로 이거를 시스템을 이제 제공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있어서 특히 마지막에 보시면 제대로 된 업체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고 있죠. 이게 금방금방 이렇게 될 것처럼 보였는데 이 속도가 상당히 더디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연되고 있는데 왜 지연되냐? 과거에 저희가 이야기할 때, 구글 이야기할 때 웨이모가 자율주행 관련해서 2천만 마일의 누적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테슬라는 300만 마일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만 그 현재 자율주행 상용화에 가장 가깝게 다가간 업체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현실과 좀 거리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말하고 있죠. 테슬라는 또 이 OTA를 통해서 오브 더 에어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인터넷과 연결되면 자동차가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자율주행 포함 기능에서 전체적인 주행 기능이 개선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의 잔존 가치도 여기 그림에 보시면 58% 요게 제일 높죠. 그죠? 테슬라가 다른 이 렉서스가 50인데 이거보다 잔존 가치가 훨씬 높아요. 중고차로서도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이것까지도 전기차가 되는데 이런 전장 부분에 있어서도 업데이트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지금 테슬라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기존 업체들이.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그냥 뚝딱 만들어내고 끝내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이러한 업데이트에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죠? 한국에는 안 되지만, 미국 같은 경우 이제 풀 셀핑 드라이브 완전 자율주행 이 기능을 이 $7,000에 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그냥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거니까 무형을 그냥 뭐 완전 돈이 안 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거를 판매해서 이 캐시플로우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현재까지는 채택률이 당연히 다른데 지원 안 되는 데도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이 캐시플로우가 늘어날 수 있는 직접적인 그 작용을 한 게 자동차를 판매하지 않고도 이게 늘어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올해 그 OTA 비즈니스 상용화를 이제 개시한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고마진의 제품이 되는 거죠. 작년 12월에 요거 이런 것도 사람들이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0.5초, 그러니까 이 100초까지 올라가는데 3.9초 만에 100km에 도달할 수 있는 요 기능, 예, 요 기능을 유료화했는데 이거를 네, 그죠? 뭐 좀 조금 더 빠르게 원하면은 할 수도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이런 것도 그 유료화해서 내놨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서브스크립션 월 정기 유료 구독 서비스를 해요. 그러니까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고 위성지도,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접속될 수 있는 요거를 $9.99인가? 예, $9.99.
프리미엄 커넥티비티라고 해서 요게 이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0.5초 빨라지는데 2,000불 내야 되는 거네요. 그다음에 뭐 이거는 저번 테슬라 이야기할 때 나왔던 스페이스X 스타링크 이야기니까 이거는 넘어갈게요. 다들 한번 저번에 봤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동시자발적 자율주행이 가능하다. 이거는 다들 이야기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애플과 그 과거에 이제 이 테슬라를 애플에 비유를 많이 했는 이유가 수직 계열화의 이 부분을 애플과 같다고 봤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관점에서 비슷한데 다른 부분은 애플은 전부 이제 외주죠. 생산 자체가 다 외주로 이루어지는데 설계만 하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럴 수가 없죠. 그죠? 테슬라는 제조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을 수밖에 없죠. 특히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직접적이고 뭐 이렇게 내장재 이런 거야 뭐 수입 그 벤츠나 이런 데서 가져오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뭐 이런 건 이제 이게 다른 사람이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내용이에요. 칩이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와 관련된 하드웨어 부분이든 모든 게 그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 셀 관련해서 핵심이죠. 어차피 배터리가 이제 핵심 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이제 모터고 그런데 어쨌든 이 배터리 관련해서도 맥스웰이라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좀 더 이제 길게 갈 수 있는 퍼즐 조각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어떤 배터리가 실제 나올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킬로와트에 100달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관련이잖아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페리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보조금 안 들어가고 이것만 정도만 되면 이게 접합점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건데 현재보다 이제 한 20에서 30%의 낮은 원가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이루어지면 좀 더 이제 좀 더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까 말했던 보조금 없이 할 수 있는 게 요 가격이 상징적인 가격이 이거고 테슬라의 비전이라고 해서 테슬라가 제일 상위에 있죠. 그죠? 테슬라가 제일 상위에서 로보택시 서비스에 우버와 협조, 뭐 리프트, 디디 추싱이나 이런 데가 이 테슬라의 이거를 다 이용해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AI 플랫폼과 관련해서는 뭐 이거보다 더 위에 있다고 지금 보는 거고 배터리도 얘네보다 더 위에 있다고 보는 거고 그죠? 이 기술 자체가 그다음에 EV 플랫폼도 뭐 기타 자동차보다 높다고 보는 거고 OS도 자체 OS를 쓰니까 뭐 안드로이드나 애플, 바이두 이런 데보다 그죠? 이런 식으로 보면 이제 뭐 테슬라 10만 네, $10,000설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네, 광신하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공부할 때도 전기차는 진입장벽이 되게 낮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서 누구나 마음못 먹으면 전기차를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진입장벽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게 드러난 거죠. 전기차를 그렇게 쉽게 만들면 지금 벌써 전기차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생각보다 전기차를 못 만들어요. 결국엔 어마어마한 돈이 개발하는데 돈이 들어가고 기술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이 그림 보시면 여기가 빌 게이츠가 사면서 이야기됐던 그 자동차잖아요. 전기차. 그런데 뭐 어쨌든 여기서 가격 대비고 뭐고 해도 가격이 워낙 비싸니까 상당히 성능 면에서도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가격이 많이 비싸니까 2배 차이나 거의 이 2배 차이 나죠. 그죠? 비싼데 출력은 떨어지고 뭐 주행거리도 떨어지고 적재량도 떨어지고 그죠? 뭐 많이 차이 나요. 최대 출력 하여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일반 성능 차이보다 가격이 워낙 많이 차이 나니까 가격 격차가 크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원가를 싸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이 테슬라만큼의 이 낮은 가격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을 갖춘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이게 이제 주 내용이고 테슬라 모델 S급으로 만들려면은
약 7조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개발비가 7조 원 정도가 들어가야 어느 정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차이인 거죠. 타이칸 같은 경우도 현재 2023년까지 높은 원가 부담으로 인해서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개발비에 대한 상각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 있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전기차에는 배터리가 제일 원가가 세죠, 그죠? 그 다음에 모터, 인버터, 컨버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기업들하고 배터리나 모터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그 상식과 다른 기술적 접근을 시도했고, 이걸 통해서 차별화를 이루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원가 구조를 낮추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뭐 처음에 나왔을 때 테슬라의 배터리는 다들 아시는, 뒤에 나오는데 다들 아시죠? 원통형 그 작은 거 다 이렇게 이어서 만든 거잖아요. 붙여갖고. 네, 이건데 이거를 쓰면서 이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쓴 거죠.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썼는데, 이 원통형 작은 거 붙인 거에 단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단점을 기술로서 이제 극복한 거죠. BMS 기술이라는 냉각 제어 기술을 통해서 뭐 내부 저항 축소, 그다음에 불 나는 거 이런 거 방지하는 거죠. 열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다음에 뭐 이 배터리 수명 연장 이런 거를 전부 기술로 극복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싼 걸로 이제 만들어서 이 단점을 기술로 극복했고, 그다음에 모터 자체도 다들 쓰지 않는 이 유도 모터를 썼다는 거죠. 다들 이제 동기 모터를 많이 쓰는데, 이 유도 모터를 쓰는 건데, 이 유도 모터를 쓰면서 여기에 나오는 단점이죠. 이 단점이 이제 슬립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자기장과 회전자의 이제 이 모터와 돌아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를 ECU 제어 기술로 또 이렇게 기술로서 해결해 나가고, 뭐 이런 걸로 이제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난 거죠. 또 얘가 또 싸요, 또 원가 면에서.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아까 말했던 OTA나 뭐 풀 셀프 드라이빙 이 기능에 있어서도 다른 데는 이 업그레이드를 못 쫓아가니까 그런 게 있어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율주행 관련해서 이게 뭐냐면, 웨이모가 2천만 마일을 달리긴 했지만 이거는 가상현실을 달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현실을 달렸기 때문에 이 현실 경험,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를 다 운전하면서 이 자율주행을 습득하는 데이터와 이 가상에서 컴퓨터가 그냥 그래픽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 데이터가 질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런 내용이죠. 뭐 다른 데랑은 틀리게 자율주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고, 현재 여기에 나오는 구글의 이제 웨이모가 약간 딸을 당하는 기분. 그러니까 그 구글 모회사로부터 자금 지원도 이제 좀 못 받게 되고, 왜냐면 이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알을 깨고 이제 나와서 현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인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삐끗삐끗하니까요. 부족함 이런 거를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의 차이라고 이제 여기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가상의 어떤 그 매트릭스 같은 세상에서 웨이모는 이런 걸로 보고 했는데, 이걸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차량 인도시부터 이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죠, 그죠? 자기들이 그걸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든 것 데이터를 소유한다, 뭐 이렇게 가져간다,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GPS 정보 모든 거를 다 가져가서 이제 자기들이 축적하고 쓰고 있는 거죠. 과거에 그 구글이 테슬라를 계약 단계까지 갔었잖아요, 그죠? 테슬라를 구글이 그 당시 시가총액의 3배를 주고 살려고 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재정 지원 결정이 나오면서 보조금 이런 게 나오면서 계약 철회가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있었죠. 만약 인수를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고. 근데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이 가치가 계속 급락하는 이런 흐름이죠. 그러니까 실제
이 상용화나 어떤 결과를 못 보여주니 이런 흐름이 나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